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디님이 헐리우드 망해가는 소식 전해주시는 헐리우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크님, 안녕하세요.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우디님? 네, 뭐 다들 요즘은 무소식 이소식이고 그냥 자가격리 안 당하면 다행인 것 같은데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영화는 좀 보셨습니까?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계속 시간도 안 맞고 좀 그래가지고 극장 나들이는 못했고요. 진짜 못했네요. 지난번 녹음한 이후로. 그리고 뭐 집에서 오래된 남자친구 넷플릭스 요즘 뭐 새로운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열심히 저도 저하되는 화질을 욕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우리 크리스님이 진행하시는 위클리 넷플릭스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재미있게 잘 듣고 있고요. 성향상 제가 못 보는 작품들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뭐 예고편이라든가 그런 설명만 읽고 조용히 되돌아 나오곤 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가끔씩 전체 관람가나 가족 드라마 이런 맞습니다. 거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예. 네. 그래도 좀 최근에 뭐 재밌게 보신 거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 위클리 넷플릭스 시간에 뭐 파고님도 극찬하셨지만 역시 더 라스트 댄스 목욕 제기하고 예. 정자해서 항상 한 주에 2편씩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네, 맞아요. 이거 농구 모르셔도 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남동생이 있고 그 녀석이 소위 슬램덩크 세대라서 본인도 또 좀 키가 크고 농구를 그 시절에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엔 다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보면 저도 같이 따라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저도 몰랐는데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라스트댄스에 등장하는 많은 정말 스타들을 저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더 좀 재미있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제가 뭐 파고님한테 막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데니스 로드만의 재조명 네, 정말 대단한 선수이고 진짜 강백호가 저기 있네? 막 이러면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또 제가 그 시절 가장 좋아했던 칼 말로운도 나와서 진짜 취향하고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관성이 있어. 마이클 조던 진짜 잘생겼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그는 뭔가 데인저 워싱턴이나 체드윅 보스만 같이 굉장히 순하고 예쁘게 생긴 스타일이고 또 우리 취향은 항상 칼 말론이었다는 거. 예정이 되살아나네요. 저는 뭐 너무 보고 싶어서 죄송하게도 편법으로 끝까지 이미 다 봤는데요. 뒤로 가면 진짜 악당은 이 인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이제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 등장했던 과거의 동료들도 뭐 말이 많고 그렇고 이제 이게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 제작에 참여를 했으니까 뭐 그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우상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상당히 독립성이 보장이 맞아요.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라는 정말 세기의 스타의 어떤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 다큐로서도 훌륭하지만 그냥 이게 극영화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들이 맞아요. 기가 예. 막힐 수가 있나. 역시 훌륭한 서사의 중심에는 확실한 캐릭터가 있구나. 다시 한번 좀 이야기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칼 말로는 자료 화면으로만 나온 거죠? 예, 자료 화면으로만. 보니까 몇몇 선수들은 자존심이 세서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 스타크턴은 2년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수락을 했다. 왜냐면 처음에는 조던의 신화의 일부가 되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인터뷰를 거절했더라고요. 처음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이클 조던이 워낙 뭐 대스타긴 하지만 그의 프로리그에 들어간 그 선수들 진짜 어려서부터 대단한 다들 재주가 많은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고들이 엄청날 텐데 아마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그에 따른 논쟁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또 그거를 사실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다 같이. 현역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상에 이제는 뭐. 그 후반으로 갈수록 진짜 좀 미친놈 같은데 생각이 들 정도로 악당의 본성이 좀 드러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것도 스폰가? 우승하는 게 스폰가? 예. 마지막에 우승할 때의 그 감정이 조금 그 미워지는 감정을 싹 씻겨주는데 진짜 감동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넌픽션이 픽션을 예. 당할 수가 픽션이 넌픽션을 당할 수가 없다.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농구 좋아하시고 좀 농구 선수 이름 외에 어떤 분들한테 더 재밌는 콘텐츠 아니에요? 저처럼 뭐 농구의 농자도 모르고 마이클 조던은 스페이스잼의 배우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물론 약간 그러면 헷갈릴 수는 있을 텐데 타임라인 같은 게 그래도 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냥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봐도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물론 핵심은 마이클 조던인데 정말 이 다큐멘터리는 그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마지막 우승을 하는 그 이후에 이 팀은 거의 산산조각 나거든요. 그 마지막 해 여정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모르셔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편집이나 야, 아주 편집 스토리텔링이 예술이에요, 기가 예술. 막혀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는 시점이 예술입니다. 아주. 예. 이게 덕후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 들죠. 맞아요. 예. 그 묘하게 그 리그 진행되는 그 시점하고 맞아떨어져. 예. 예, 하여튼 라스트 댄스 감칠맛 나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처럼 미리 보시지 말기. 그리고 혹시 그 5월 29일에 업로드된 위클리 넷플릭스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보충하셔도 되고요. 네. 틀린 거 있으면 AS를 해주시면 욕을 하세요, 욕을. 예. 이제 첫 소식으로 우리 킹덤이 예. 그 인터내셔널 에미상에 출품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셨어요. 예. 그거 오늘 제가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그러셨어요? 쪽팔려. 혹시나 싶어서 참고로 우리가 보통 에미상 하는 건 이제 프라임 타임 에미 바로 그 저녁 시간대에 이제 미국에서 방영되는 그런 드라마나 TV물을 소재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그 낮에 수십 년씩 방송하는 소위 소프 오페라는 데이타임 또 에미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에미는 그 설명하신 대로 미국 이외의 그 지역에서 공개된 그런 TV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카로 치면 외국어 영화상 부문을 아예 띄어서 그 안에서 작품상도 만들고 뭐 배우상도 만든 것 같은 그런 격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시상식도 별도로 했고 물론 중계 같은 건 하진 않지만 작년에는 맥마피아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영국 영화, 영국 드라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마 올해 드라마 쪽에 출품이 된 거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시상식이 방송이 되면 킹덤을 볼 일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에미가 딴 에미였구만. 그 에미가 아니야. 그 에미가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럼 본격적으로 오래간만에 돌아오신 우디님과 함께 헐리우드의 최근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첫 곡지는 그냥 여러 가지 소식 모음입니다. 이제는 위클리 넷플릭스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스트리밍 관계된 여러 가지 소식은 제외를 했어요. 먼저 신작이 한 2편이 있는데 이 와중에도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목이 Angry Asian Murder Hornet 화난 성깔난 아시아 살인벌이겠죠.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5G 좀비라고 그지 같은 영화를 내놓은 그 제작진의 작품인데 6월 1일 디지털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대한 돌연변이 벌이 침공한다는 내용인데요. 몇 주 만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보나 마나일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한 영상에 옛날 좀비 영화 푸티지를 섞은 후 더빙을 다시 한 듯한 그런 그 느낌이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5월 초에 미국에서 그 살인벌이 나타난 사례가 2건이 보고됐다고 하니까 또 요거를 이제 착안을 한 것 같고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타이틀을 보니까 성난 아시아 살인 벌떼? 예. 왠지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아는 패러디한 듯한 그럴 수도 제목인데요. 있겠네요. 그린 호넷이 다시 리메이크 된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예. 겸사겸사. 그러니까 이 그지 같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 장점이 있어요. 엄청 부지런해. 그리고 자꾸 그지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야기 되게 참신한데 저는 탁 꽂히는 게 영화를 찍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부분인데 최근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19가 또다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영화를 찍으면서까지 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 우리도 본받아서 좀 더 자기를 단속하고. 닥쳐. 크리스님 예고편 안 보셨어요? 아, 당연히 봤죠. 제일 앞에 소식인데 뭐 이거는 일바따로 그냥 봤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애니메이션이랑 실사가 뭐 합쳐진 영화다. 그럼 화제가 되는데 이 영화는 진짜 실사와 CG가 만났다. 근데 어우러지진 않는다. 그냥 따로따로 논다. 거의. 예. 궁금하네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웬만한 그지 같은 영화는 bloodydisgusting.com에 검색을 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버림받아서 처절하게. 저거 하니까 배우들 사회적 거리 뒀다 그러면 보통은 2명이 이렇게 마주보는 씬 보면 카메라가 양쪽에서 찍어서 편집을 하잖아요. 이건 1명 다 찍고 또 1명 다 찍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사이즈 벌이 나오는데 나중에 사람만한 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진짜로. 그걸 보고 이제 그만 봐야겠다. 예고편만으로도 예. 크리스님을 질리게 근데 하는. 그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장면을 기대하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보는 거 있겠네. 아니야?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네. 나중에 닥두님께 꼭 좀 봐달라고 청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에이시안 머더라는 게 코로나 또 빗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도 좀 씁쓸하네요. 들어서. 예. 맞습니다. 본 영화는 별로 관심들 없으면서 제목 가지고는 몇 가지를 지금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청부 살인이 아니라 청부 관람을 예. 한번 닥두님께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작은 바디캠이에요. 그게 예. 몸에 왜 다는 그 카메라겠지요? 아니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주로 몸을 보여주는 몸캠. 예, 몸캠. 저런. 예. 자주 보시는 다크님 재채기하실래요? 5월 19일 이미 디지털 공개가 되었으니까 아마 뭐 벌써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파라마운트 제작의 초자연적 호러고요. 그 또 여성 힙합 아티스트로는 뭐 아주 유명한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연기하는 경찰관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경찰관은 동료의 끔찍한 살해 현장을 바로 그 바디캠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이제 다른 그 경찰 동료들도 뭔가 그 크리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살해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영화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나름 좀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트레일러 보면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고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좀 캔디맨이 경찰을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공개가 돼서 평점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IMDb는 5.2 그리고 로튼 토마토는 크리틱은 44% 근데 관객 스코어는 54. 그냥 한 보통 작품 정도 되나 보네요. 헐리우드 리포트에서 전해지는 제작 소식 작품들 중에서는 꽤 수작에 속하는 작품. 그렇습니다. 일단 닥도 포인트가 높을 것 같은데. 제작사가 일단 파라마운트를 달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못 만들어도 기본은 일단 지킬 건 지켜서 만들었겠죠. 파라마운트 그런 믿음 저버린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이런 류의 예. 영화에선 또 다르죠. 예. 다음은 몇 편의 제작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일단 그 짐 헨슨의 86년 고전이죠. 라비린스
속편 소식입니다.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전에도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페데 알바레스가 연출을 할 거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그는 물러나고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뭐 우리 영화 친구들에게는 아마 시니스터로 더 유명한 스콧 데릭슨이 연출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럼하우스에서 제작을 하고 훌루 오리지널 시리즈인 인투 더 다크 땡땡 마이 발렌타인의 그 원한자인 매기 로빈이라는 여성 영화인이 각본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유명한 컬트 고전이죠. 라비린스. 우리 또 누구야? 우리 돌아가신 그 형님. 데이비 보이가 데이비 보이가 네, 악마 역할로 맞습니다. 나오고. 그리고 제니퍼 코넬리 예. 여사가 아주 예쁘게 컬트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층이 많다라는 의미에서는 컬트라는 단어가 유효하겠지만 사실 이게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지멘스 프로덕션이 그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뽀뽀뽀라고 할 수 있는 세사미 스트리트를 이제 사실상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이제 작정하고 만든 이제 영화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컬트라는 단어 하면 왠지 좀 어른스럽거나 이렇게 좀 은밀하거나 이런 어두운 걸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그냥 아동용 영화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 좋고 재밌는 영화였고 원고를 읽으면서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손대지 말지 왜 또 전부터도 계속 이제 라비린스는 계속 속편이 안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떻든 기왕에 시작한 것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랑 그다음에 레전드가 레전드랑 바로 또 비슷한 컨셉으로 맞습니다. 붙은 거 맞죠? 항상 두 영화가 조금 헷갈리죠. 네. 예, 그래서 라비린스 다시 볼까 하다가 톰 크루즈 나오는 거 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혼동하고 그렇죠. 예. 이 속편은 혹시 뭐 그럼 1편에 뭐 배우 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나이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인형들은 나오겠네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워낙 그 등장 인물들이 몇몇 없어요. 그래서 제니퍼 코넬리만 주인공이고 그리고 납치를 당한 애기 하나 있었고 뭐 엄마도 잠깐 그냥 스쳐가는 역할이고 그래서 어차피 데이빗 보이는 지금 사라진 이제 인물이니까 뭐 다른 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펼칠지는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니퍼 코넬리밖에 나올 사람이 뭐 그렇죠. 없겠네요. 캐스팅을 한다면 아니면 데이빗 보이 아들 덩컨 존스 감독이 다음은 마르틴 스콜세시 감독에 관한 소식입니다. 또 제작비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 이제 차기작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Killers of the Flower Moon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데 역시 지난번 아이리시맨 때와 마찬가지로 제작비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파라마운트에서 2억 달러를 웃돌 걸로 예상되는 예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고 심지어 감독에게 그냥 딴 제작사를 한번 알아보시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옹께서는 넷플릭스, 애플 등에 이제 논의를 하셨고 마침내 애플과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라마운트 배급으로 일단 극장 개봉은 하고요. 이후에 스트리밍을 하기로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하네요. 이 Killers of the Flower Moon이라는 작품은 2017년에 출간을 낸 동명의 넌픽션이 원작입니다. 1920년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난 굉장히 부유한 그 아메리칸 원주민족의 살해 사건을 다룬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그 주거지에서 거대한 원전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그런 그 수사팀이 바로 FBI가 설립되는 단초가 됐고요. 또 그 이후 미국의 어떤 범죄 수사 및 기소 발전의 하나의 분기점이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분위기가 좀 그려지는 것도 그러네요.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아무래도 벌써 대작이 될 느낌이 많이 엄청 또 길겠다 이거 드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애플에서 거액을 쾌척하기로 했다고 하니 아무쪼록 또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결국은 뭐 갱스터나 그 소재를 통해서 미국을 이야기하는 맞아요. 감독이죠. 네. 예. 그 제가 뭐 이것저것 보다가 미국 영화 유튜버가 이제 이 제작비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는 뭐 디에이징 테크닉도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원작을 본인이 읽어봤대요. 근데 도저히 뭐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간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극이면 의상비만으로도 의상비. 꽤 들어갈 것 같고 이번에는 만약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또 재현을 하려면 거기 또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되고 또 많이 좀 배우들도 모으고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제작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든 편협해요. 참 보면은 요즘 소위 핫한 감독들이라고 하면 뭐 돈을 얼마를 쏟아붓는지 뭐 그런 거 굉장히 넉넉하게 제공을 해주면서 후원을 해주면서 정작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더군다나 스콜세지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찍은 작품도 굉장히 그 성과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더 극명하고요. 자본의 논리라는 게 냉정하죠. 다음은 마블 대 DC. 대중과학자는 누구의 편일까라는 굉장히 쪼잔한 제목입니다. 그 천체 물리학자이자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중과학자 중 한 분이죠. 그 닐 드그라시 타이슨. 되게 인상 좋게 생긴 흑인 아저씨. 넷플릭스에도 이 양반이 진행하는 그런 과학 관련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과학자라서 기억하시는 건 아니죠? 이분이 그 최근 슈퍼히어로와 그들의 능력에 관해서 이제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막 언급을 하던 중에 나는 마블 편이다라고 밝혔어요. 그 이유는 마블 쪽이 그 슈퍼히어로의 중에서 과학자 출신이 많고 또 그 히어로들의 능력이 다름 뭔가 과학적으로 약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네요. 이 양반이 했던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슈퍼히어로 중에 어떤 슈퍼파워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언맨이 배트맨을 이길 것 같다. 만약에 둘이서 1대1로 싸운다면. 그렇지만 그거 코스튬을 벗으면 브루스 웨인이 토니 스타크를 이길 것 같다. 뭔 소리야. 그리고 블랙 위도우가 둘 다 이길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재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름 그 과학자의 입장에서 올려서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식 듣고 이제 이분 트위터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슈퍼히어로 관련 트윗을 재밌는 걸 되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슈퍼맨이 옛날에 자기가 일하던 천문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근데 자기와 동료들한테 잘해줬다. 해서 뭔가 봤더니 슈퍼맨 코믹스에 본인 캐릭터가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모인 그 사진을 올린 적도 있고 또 토르에 관해서는 이제 토르는 신인데 신의 힘을 가졌는데 저 정도로 근육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한 거를 쭉 올리셨더라고요. 진짜 되게 그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도 또 토크쇼 같은 데 나오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장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는 거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타이슨이라고 해서 최근에 뭐 며칠 전인가 그 복서 타이슨 다시 복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타이슨이요. 예. 지금 어디로 복귀했냐면 다시 프로레슬링 쪽에. 진짜? 네. 어머나. WWE 말고 AEW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등장을 해서 또 뭐 티셔츠 까면서 선수랑 뭐 밀치기 하고 뭐 그런 걸 또 한 번 했어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복싱 한다고 하던데. 네, 뭐 그것도 하나 보죠. 복귀한대요. 뭐 5라운드 경기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레슬링 쪽도 돈 많이 주니까 또 한번 가야죠 또. 저희가 이래요. 과학자 얘기하다 과학자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과학자 이름이 타이슨이라고. 예. 다음은 Don't Tell Mom 리메이크 소식입니다. 91년작 10대 코미디 Don't Tell Mom The Babysitter State.
베이비시터가 죽었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는 작품이죠. 나름 이것도 좀 컬트 클래식인데 그 뷰티샵 시리즈의 감독이 흑인판으로 리메이크 한다고 하네요. 요즘은 그 데드 투 미라는 TV 드라마에서 활약 중인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의 리즈 시절이 돋보이는 그런 원작이었죠. 우디님 너무 뉴스가 편파적인데 지금 계속 무슨 아메리칸 원주민 얘기 나오고 계속 무슨 흑인 버전의 흑인 뭘 기대해, 뭘 감독의 기대해. 흑인 다큐에 라스트 댄스를 내가 왜 보는데 이 사람아. 레리 버드 전기 영화 내가 볼 것 같아? 다양성을 중시하시는 우디. 몹시. 이게 다양해? 한쪽으로 치우쳤나요? 네. 몹시. 혹시 뷰티샵은 바버샵의 남성판 여성판. 영화인가? 여성판. 예. 그렇구나. 타이틀 보고 추측했는데 맞네요. 맞아요. 예. 이 감독님이 뮤직비디오 되게 많이 찍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 셀린 디온,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어셔, 메리 제이 블라이즈 등등. 야, 근데 돈텔맘 같은 영화를 리메이크할 정도의 작품인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이디어가 아니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80년대, 90년대의 어떤 그 인상들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환호들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부여잡는 느낌이 드네요. 돈테맘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영화는 되게 재기발랄하고 재밌고 또 다소 엽기적이기도 하죠. 그 당시로서 보면 이걸 청소년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맞아요. 발칙한데 어떻든 간에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깜찍했죠. 그 엄마가 출장 가느냐고 그렇죠. 아주머니한테 맡겼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제일 큰 누나 아직 그 고등학생 저학년인 큰 누나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어른인 척하고서는 뭐 그렇죠. 화장하고 맞아요. 그 패션 회사에 의류 회사에 취직했다가 졸지에 막 디자이너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건 사실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 그 당시 되게 핫했던 그 약간 덤 블론드의 또 표상이기도 했던 그녀의 그 매력에 기댄 것이 많은 그런 지금 보면 굉장히 순수한 작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발칙했던 그런 작품이죠. 아이 제목부터가 벌써 크리스님은 그런 거 기대한 게 아니야. 다음은 요거 크리스님에게 헌정하는 소식입니다. 10 리메이크 소식입니다. 워너에서 1979년 뭐 섹스 코미디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그렇죠. 10을 리메이크 한다고 합니다.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 각본이었고요. 줄리 앤드루스, 더들리 무어 그리고 보 데렉 여사 주연으로 당시 상당한 흥행과 화제를 가져온 작품이죠. 특히 그 보 데렉 여사가 섹스 심볼로 급부상했었죠. 아마 이 영화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그 유명한 사진은 아마 다들 맞습니다. 딱 보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작을 보면 84년에 보 데릭 여사가 뭐 조연 정도로 출연해줬던 볼레로라는 영화가 어디서 온 건지 바로 아실 수가 있죠. 그 유명한 디 월레스 여사님도 여기에 잠깐 조연으로 출연을 하십니다. 다만 금발이 괴로워 시리즈의 각본가들이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고요. 앤드루스 여사님이 EP로 참여를 한다니까 뭔가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그런 좀 성인 코미디 분위기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야, 정말 추억의 영화네요. 저 시억이 깜짝 놀랐네요. 솔직히 고백해서 저는 10은 저한테 그렇게 살가분 영화는 아니고요. 도리어 그 뒤에 얘기해 주셨던 볼레로 이런 작품들은 그냥 포스터만으로도 그냥 헉 하고 막 그랬던 작품이죠. 볼레로는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 비디오 가게에서 엄청 많이 대여됐을 거야. 비디오도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369장. 그 당시에 동지상영관에 정말 많이 돌았고요. 그리고 포스터만으로도 벌써 그걸 어떻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는 거야. 어머.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성적인 영화들은 상당히 좀 메이저하게 홍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한국 네. 영화도 그렇고 진짜 요즘 같으면 만약에 벽에 그런 포스터 붙여놨다 그럼 난리 날 거야. 큰일 나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유명한 스티비 원더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가 주제곡인 우먼 인 레드. 그렇죠. 제가 팝송을 어린 나이에 듣고 너무 좋아서
나 이 영화 속에 음악이 듣고 싶어서 엄마 모셔놓고 그 영화 보다가 그 어린 나이에 등짝 싸대기 좀 봐요. 이 새끼가 쳐돌았나 막 거의 이런 취급을 받을 뻔했던 예. 그 영화도 굉장히 야하죠 사실은. 예. 아유, 야하죠. 보면 확실히 그때는 좀 더 지금에 비해서는 되게 날 것 같이 잘한 것 같아, 키우고. 맞아요. 예. 물론 부작용도 가끔 이제 생겨서 이렇게 크리스님처럼 독특한 영화 취향을 갖기도 하지만. 얘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센 거 보고 자라내고. 뭐 하여튼 이 영화 여배우가 누가 캐스팅이 될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크리스님께서도 이 영화를 몰랐지만 그 장면을 아시죠? 예, 영화는 안 봤는데 뭐 얘기하시는지는 알겠고 포스터도 워낙, 봤고 맞아, 예, 워낙 아는 유명해서 영화였어요. 예. 많은 소년들이 아마 방에 걸려 있었을. 보 대릭은 당연히 아니까요. 예. 그리고 당시에 또 그 더들리 무어가 또 나름 전성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텐이나 더들리 무어, 보데릭 영화들을 한번 찾아서 예. 그 볼레로랑 아까 말씀하신 우먼 인 레드 다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아니 볼레로를 안 보시다니. 다음은 버디 홀리 전기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그 댄 맥클레인의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 많이들 우리 그 그렇죠. 대대주 예. 청취층인 4050들은 아실 텐데요. 그 1절 마지막 가사가 The day the music died 이렇게 되죠. 음악이 죽은 날. 이거는 바로 59년 2월 3일을 의미하는데요. 그날 그 경비행기 추락으로 버디 홀리, 리치 밸런스 등이 아주 그 로큰롤 초기 멤버들이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버디 홀리는 당시 22살이었고 라밤바로 유명한 리치 밸런스도 아마 맞습니다. 또래였어요. 예. 라밤바는 뭐 잘 아시다시피 랄프 마치오가 나왔던 그 전기 영화도 있었죠. 랄프 마치오가 아니고 루 다이아몬드. 루다스.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가 나왔던 전기 영화가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을 한 30년 만에 발음한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유족의 협조 속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브루스 베res포드 감독, 야.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등으로 예. 유명한 그 연세도 거의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연출을 하신다고 합니다. 레이 그리고 라밤바의 제작자였던 스튜어트 벤자민이 역시 제작자로 참여를 하고요. 그 비행기가 추락했던 장소인 클리어 레이크를 제목으로 한다네요. 이 버디 홀리는 뭐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그렇죠. 이유가 예. 없지만 그 엘비스 프레슬리 그 또래 바로 맞습니다. 락큰롤의 예. 초기 대표적인 뮤지션이고 이미 78년에 그 게리 뷰시 주연으로 더 버디 홀리 스토리라는 영화가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그 좀 고증이 많이 틀리고 해서 그닥 좋은 평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라밤바에도 잠깐 등장을 했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제 5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그 인물이니까 그 정취를 제대로 살리려면 좀 그 시대를 잘 아는 감독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버디 홀리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위저라고 있는데 그 그렇죠. 곡목 중에 버디 홀리가 있어서 이게 앨범 이름 자체가 버디 홀리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래서 거꾸로 찾아봐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를 알았죠. 맞아요. 뭐 흔히 버디 홀리가 살아 있었으면 엘비스가 지금의 뭐 영광을 누렸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초창기에 대단한 락큰롤 아티스트였죠. 예. 그래서 그 단 맥클레인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게 이제 그 당시 막 락큰롤을 들었던 젊은 그 세대들에게 엘비스는 군대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틀 리차드는 가스펠로 빠지고 예. 또 이런 식으로 좀 다 진공 상태에서 거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뮤지션들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충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론 제레미 옹 근왕입니다. 이나 미쳤구만 이제는 유명한 에이브리 스타 근황까지 전화 주시고. 아니 유명한 분이잖아. 예. 내가 다 알 정도면. 올해 연세가 67세인 전설의 포르노 스타 론 제레미 옹께서 성추행 혐의로 최근에 사회면에서 거론되고 계신데요.
뭐 사실 저는 이분을 부기나이츠의 실제 예, 모델이다 해서 알았죠. 컨설턴트로 실제로 영화에도 좀 기여를 하셨는데 별명이 미스터 빅이죠. 예. 25cm라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 고발할 거니? 고발하지 마.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더 헌트처럼 PC주의자들 막. 예. 2017년 우리 이제 미투 운동이 한참일 때 예. 이제 그간의 그의 그 행동 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포르노 업계에서도 사실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뭐 각종 이런 시상식 같은 데도 초대도 못 받고 그러던 차에 최근에 10명의 성인물 여배우와 또 2명의 여성 기자까지 또 나서서 이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양반이 이제 뉴욕 출신인데 고향 자기 집 앞에 본인의 부친이 본인의 출생을 맞아서 기념으로 심은 식수한 그 나무를 전력 회사에서 자르려고 하자 자르지 말라고 막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고 이런 거를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걸 때문에 이제 또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잊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전적이 또 드러나가지고 약간 자기 무덤을 판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뭐 LA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폭력까지는 아니고 추행이라서 뭐 어떻게 심각할 것 같진 않지만 참 좀 말년에 론 제레미가 그분 아니에요? 그 콧수염 나고 맞아요. 작고 네, 맞아요. 머리 이렇게 앞머리는 없는데 뒷머리 길고 배 많이 나오고 가슴털. 맞아요. 그래요. 트로마 영화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모를 수가 없는 게 굳이 뭐 포르노 영화가 아니더라도 워낙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얼굴을 걸치고 계셔서 아마 얼굴 보시면은 지금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이 사람 얘기구나 하실 것 같고 기사가 참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하네요. 처음에 이제 인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좀 낯뜨거 쉽게 만들다가 이제 뭐 성추행 얘기로 나오면 좀 이렇게 약간 쌀벌한 느낌을 주다가 이제 뭐 아버지가 태어났다고 심어준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끼워놨다는 얘기에서 뭉클하다가 뒤에 가서 그거를 듣고 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고소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또 그거는 약간 좀 어이가 없고 뭐 좀 굉장히 이렇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기사네요. 이분도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영화 나온다고 봐요. 왜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좋은 소재가 드라마틱한. 어딨어. 예, 포르노계 아주 전설적인 배우고요. 그 유명한 애나벨 청. 맞아. 애나벨 청이 그 251명의 남자와 그 섹스를 하면서 맞아요. 뭐 정확히는 섹스는 아닌 행위도 있지만 그 이벤트의 진행자가 바로 그 론 제레미였고요. 마지막 250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은 후 마지막 론 제레미가 관계를 맺으면서 끝나는 그런 이벤트였죠. 저런 데는 디테일해요. 우디님 다음에는 포르노 여배우 소식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이름이 별로 없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넷플릭스에서요 포르노의 막이 내릴 때라는 그 유명한 포르노 스타들의 안 다큐 받겠냐고. 아니 지금 크리스님 말고 여러 편이 있을걸요? 심지어 3편까지 나온 거 제가 알고 1편만 있는데 일단 보고 챙겨놨습니다. 별로 근데 크리스님 별로 그렇게 네, 재밌어 있어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뭐 쭉쭉 다 안 보고 그냥 하나 봤는데 이거 그렇죠. 뭐야? 그래서 크리스님을 위한 건 아니었고 지금 정보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근데 넷플릭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이번 주인가 이제 그 서비스가 끝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내려갔을 수도 있어. 갑자기 한국 차트 10위권에 올라오면 다 우리 탓이야.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기 나이트는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진짜 걸작. 정말.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마크 홀버그 꼴보기 싫어서 요새 그래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영화는 뭐 워낙 앙상블 캐스팅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근데 부기나이트의 모델이 이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 워낙 대물인 걸로 얘가 된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 뭐 모델은 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죠. 이번 주에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랭킹쇼 내지는 리스트쇼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달에는 벌써 지난달이네요. 저평가된 2000년대 호러였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평가된 90년대 호러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 호러 뭐 제2의 전성기였다라고 불리는 80년대를 뒤로 하고 미국에서는 최소한 90년대는 약간 스크림 시리즈를 제외하면 호러가 좀 재미없는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비록 흥행은 잘 안 됐더라도 흥미롭고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자라는 취지인데요. 제가 2군데 매체에서 정리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사뭇 성격이 좀 다르고 공교롭게도 겹치는 작품은 딱 한 작품밖에 없긴 합니다. 한번 우리 영화 친구들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서 어떤 리스트가 더 좀 본인의 취향에 맞는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루퍼라고 제법 뭐 재미있는 기사를 많이 내는 그런 영화 매체인데요. 여기는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크로노스 92년작이죠. 기에르모 델 토로 예. 감독. 큐브 97년 빈센조 나탈리 감독. 야곱의 사다리 93년 에이드리안 라인 감독. 오디션 99년 미이케 다카시 감독. 공포의 계단 91년 웨스 크레이븐 감독. 일단 이렇게 5편 한번 예. 볼게요. 지금 우디님이 쭉 읽어주는 거 듣다 보니까 무슨 시상식에서 아니 시상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전에 선생님이 야 우리 반에 이번에 그 정교 석차 불러줄게 이러는 느낌. 기에르모 델 토로 뭐 이런 거야. 1등.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대본을 미리 보고 있는데 루퍼랑 그 스크린 렌트. 예, 요 루퍼 리스트는 공포영화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우디님도 너무 낯선 작품, 낯익은 작품들 많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예. 게 대중적인 톤의 기사를 많이 내는 매체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제가 다 아는 영화고 본 영화도 있어 심지어 깜짝 놀랐네요. 뭐 보셨어요? 어딕션 마지막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공포영화 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봤을 법한 영화들이라 뭐 이건 따로 뭐 멘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근데 오디션 뭐 제가 그냥 뭐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마릴린 맨슨이 이 얘기 유명한가요? 아니요. 미이케 다카시한테 전화를 해서 마릴린 맨슨이 오디션을 리메이크할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꼭 사용해달라 그런 얘기가 뭐 있더라고요. 어디에 사용해? 그 줄톱으로 써달라고. 모르겠어요. 주인공 남자로 뭐 써달라는 얘기인지. 예. 그 오디션 관련해서는 제가 옛날에 좀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뭐냐? 뭐는 불법 아니었어. 저희 회사가 또 일본계 회사 있잖아요. 아. 제가 다니던 영화사가 예. 거기서 이제 수입하려고 몇 작품 이제 고르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디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몇몇 스크린 테스트 한다고 저한테 자막 작업까지 막 시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번역은 해주고. 그 제가 자막 작업하고 그냥 회사에 넘겼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다 돌려봤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오디션이란 영화를 유통한 사람이 장합니다. 저라는가. 저는 감사해요. 예. 왜냐면은 오디션은 저한테는 그 나름대로 좀 공포 영화 좀 찾아보고 뭐 이랬다고 영화 좀 본다고 하는데도 오디션은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작품이고 심지어 저의 그 현실 속의 삶에서의 어떤 이성에 관한 로망이야? 로망이 아니라 이성에 관한 경계심 내지는 뭐 삶의 어떤 이런 굉장히 진짜 큰 영향을 준 작품이에요. 내가 이제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묘한 그 정서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를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해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시스 96년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배틀에서 한번 깊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큐어 97년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사탄의 테러 95년 스튜어트 고든 감독. 콜로보스 99년 다니엘 리아토이시 감독. 심야의 공포 90년 클라이브 바커 감독. 퍼니 게임즈 97년 미카엘 하네케 감독. 그리고 어딕션 95년 아벨 페라라 감독.
그 다른 작품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일단 퍼니 게임 같은 경우에 참 이런 작품도 이거 같이 이렇게 목록에 집어넣기에는 조금 미카엘 다카시 감독 미카엘 하네케 감독 입장에서는 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탄의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물론 매니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언급되는 지금 다른 목록에 있는 작품 제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정말 숨겨졌다 아니면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만할 것 같고. 요게 대단한 영화죠. 캐슬 프릭. 내용이 성에 갔다 괴물 만난 내용이죠. 어찌나 정직한 제목인지. 예. 저는 여기서 콜로버스는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왓챠에 실험 영화에 출연할 5명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모집에 응한 키라는 다른 4명의 죽음을 목격하나 그 살인마는 바로 자신의 내면이었다는 이야기. 다 가르쳐줬어. 이럴 수가. 근데 정보만 조금 알고 싶었는데 결론까지 다 가르쳐줘가지고. 저런. 콜로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가 미국 영화이기는 한데 네. 놀라운 건 국내에는 정식 비디오까지 출시가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이렇게 여자 얼굴 일그러져 있는 그 영화죠? 그거였나. 예. 아무튼 굉장히 좀 그 섬찟한 느낌이 드는 그런 포스터였고 강렬하긴 했죠. 근데 바로 잊혀진 영화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한번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는 의미가 있는 그 충분히 그 제목의 가치가 있어 보이고, 다른 작품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예. 이 중에 몇몇 작품은 1990년대 뭐 최고의 호러로 꼽아도 부족함이 없는 작품들이네요. 예. 놀라운 것은 제가 어딕션을 보지 그러게 않았겠습니까? 말이에요. 아마 예. 이 인간들이랑 같이 봤던 맞아요. 것 같은데 우리 시사회에서 심야 상영으로 봤을 거예요. 예. 흑백 영화고 예. 릴리 타일러 여사님과 크리스토퍼 워킨 나오는 그 흑표기 영화 역사상 가장 맛있게 피를 빠는 막 피를 빨 때 막 막 이 소리를 내면서 빠는. 갑자기 옛날 예. 생각나네. 예. 그래서 지금 리퍼의 이 리스트는요,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나도 이제 좀 한 호러 하는데 뭐 이렇게 그 기준으로 삼기에는 네. 좀 아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보셔야 될 작품들인 것 같고. 90년대에 유명했던. 우디님 이번에도 리스트 올려주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이었던 루퍼의 리스트를 뒤로 하고 스크린 렌트라고 조금 더 향기가 많이 나는 예. 그런 매체의 탑 10입니다. 이번엔 순위가 있습니다. 한번 10위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엑소시스트 3편 90년 윌리엄 피터 블래티 감독입니다. 엑소시스트의 원작자죠. 그렇죠. 이분이 예. 직접 각색과 연출을 했고요. 뭐 엑소시스트 중에서는 이분이 손댄 건 요게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랑기뇰 전통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네요. 그 망작으로 평가받는 부어맨 감독의 2편 때문에 오히려 이 3편도 좀 무시당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훨씬 괜찮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2편도 요즘은 재평가를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영화가 엉망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특히 2편 같은 경우에 엘리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했는데 그 사운드 트랙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또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3편은 이전부터도 많이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다들 3편 보셨나요? 예, 물론 예. 우디님 안 보셨겠지만 그 유명한 그 장면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 영화를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로 그쵸. 손꼽히는. 예. 저는 엑소시스트가 시리즈가 존재했던 걸 지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4편도 나왔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4편의 편집에 불만을 가진 원 감독이 뭐 그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4편은 레니 할린 감독이고 4편 원래 영화를 찍은 거는 다른 감독이었어요. 이 감독이 이제 소송을 내 가지고
그 원래 찍었던 푸티지를 그대로 재편집을 해서 자기 편집을 해가지고 그게 5편이란 제목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됐어요. 맙소사. 근데 이게 공식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 공식 타이틀을 그러니까 5를 붙이진 않았는데 어떻든 뭐 그렇게 비기닝인가 뭐 이렇게 제목이 붙었고 어떻든 지금 파고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저도 그리고 심지어 공포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 제 동생도 인정하는 그 엑소시스트 3의 가장 정말 강렬한 장면 하나 중간에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꼭 확인을 하십시오. 설명만 들어도 무섭네요. 다음 작품 9위는 팝콘입니다. 91년이고요. 마크 해리어 감독입니다. 오페라의 유령과 람베르토 바바의 데몬즈를 혼합해서 슬래셔 장르 셀프 패러디를 했다라는 평가네요. 요 정도 영화 하시면 이제 조금 공포 영화 매니아 소리 들으실 만하죠. 뭐 그렇기는 하죠. 예. 팝콘 이 영화도 참 포스터가 되게 유명하죠. 예. 그렇죠. 제목은 되게 달콤한데. 그 CBS 라디오에서 4시에 그 유영석 씨가 진행하는 팝송 프로그램 이름도 팝콘이. 아저씨 TMI 감사드리고요. 스탠 형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그걸 훅 들어오나? 근데 이 팝콘 같은 경우에 제가 한참 영화 이제 보러 다닐 때 그때 개봉도 했고 비디오도 나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왜 재밌다고 하는 거지? 뭐 이랬거든요. 요즘 다시 보면 또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영화 동아리 이야기죠. 영화 그랬을 거예요. 예, 네. 대학의 영화 동아리가 봐가지고. 공포 영화 만든다고 이제 하는데 그 와중에 뭐 사람이 하나둘씩 엉성하게 죽어 나가고 뭐 이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8위 Dark Waters입니다. 1993년작이고요. 마리아노 베이노 감독입니다. 이탈리아 넌스플로테이션인데요. 이야기 자체는 좀 빈약하고 지루하게 느낄 사람도 있겠지만 분위기로 죽이는 작품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저 넌스플로테이션 영화 좋아하는데. 왜 아니겠어? 유럽 것도 있는데 일본 것도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쵸? 예, 예, 예. 이 작품은 저는 처음 보는 저도요. 것 같아요. 예. 리스트 뽑아오신 그 보람이 있네. 그러게요. 아니 우리 천하의 다하크님이 모르는 다하크 워터스라니. 많아요. 아니 보면 혹시 딴 제목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예. 그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 국내에 이제 소개가 될 때 다른 제목들을 더군다나 이게 무슨 러시아 영화야? 뭐 잘 모르겠네. 미국 영화인 것 같긴 해.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다음 영화나 네이버 영화에 들어가서 개봉을 했었나 해서 개봉제를 찾아보는데 이거는 없었던 것 러시아 같기도 영화 하고. 맞네. 그래요. 네, 러시아하고 영국 그리고 다국적 영화.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뭐 근데 사실 이 뭐 합작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러시아하고 랭귀지도 잉글리시 러시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러시아 영화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당시에 러시아 영화를 어디서 봐. 뭐 이탈리아 넌스플로테이션이면 수녀님이 악마의 빙이 돼서 막 섹스하고 다니는 그런 영화겠지 뭐. 이탈리아 넌스플로테이션 대부분 그렇지 뭐. 크리스님이 어떻게든 구해서 한번 보고 예, 알겠습니다. 감상평을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공교롭게도 최근에 또 동명의 영화가 있었네요. 맞아요. 네. 예. 7위 바탈리언 3입니다. 리턴 오브 더 리빙 데드 3고요. 93년 브라이언 유스나 감독입니다. 인정. 예. 좋은 영화죠. 그 여주인공 역할을 했던 멜린다 클락이 당시 10대 소년들의 머릿속에 맞아요. 굉장히 각인됐다. 저는 사실 이분 이름을 어디서 들었다 싶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OC에서 그 여주인공 엄마로 나왔던 아주 좀 요염하게 생긴 그런 지금도 활동을 하는 그런 배우인데 이런 과거가 있는 줄 제가 몰랐네요. 바탈리언은 뭐 지금 3편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원래 1, 2편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제정신으로 시작하시면 안 되는 시리즈죠. 그냥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하고 끝내셔야 할 영화 같고
근데 이제 3편은 조금 좀 궤가 다르죠. 다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그리고 실제 3편 좋아하신다는 분들 많이 주변에서도 본 것 맞아요. 같고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왜 개봉지는 바탈리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제목. 아, 예. 그게 무슨 괴물의 이름 같은 건가요? 아니요, 군대 군단, 말 그대로. 아, 군단. 그냥. 그 뜻이에요, 그냥. 예. 진짜로. 뭐 많이 뭐 이런 영화에 무슨 의미 담아서 제목도 적겠어요. 많이 종종 이야기가 되지만 이 즈음이 이제 아마 마지막 즈음일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원래 영화가 수입이 될 때 예. 일본을 한번 거쳐 이제 일본에서 배급이 된 작품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필름이 뭐 넘어오거나 배급권이 넘어오는 그런 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원제보다도 일본 제목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됐던 경우들이 있었고 이제 이 즈음이 아마 그런 이제 시스템의 마지막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공교롭게 제목은 일본 제목 그대로 그러네요. 가져온 예.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 6위 바디 멜트 93년작 필립 브로피 감독입니다. 호주 영화고요. 건강 보조제 열풍에 대한 풍자인데 뭐 원래는 엔솔로지를 구상을 했다가 이렇게 장편 영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스틸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제목에 충실하게 맞아요. 모든 사진이 다 녹아내리는 뭐 그냥 뭐 눈, 코, 입 떨어지면서 와우. 녹아내리는 예. 그러면 굉장히 조잡한 그런 그땐 CG는 아니었을 테고 예, CG 예, 아닌 특수 것 같아요. 효과겠네요. 예. 분장과 5위 매드니스 94년 존 카펜터 감독입니다. 창작 과정 그리고 주변 세상을 조형하려는 작가의 능력에 대한 깊은 고찰이다라는 평가네요. 사실은 매드니스야 뭐 1990년대 뭐 최고의 공포 영화 중에 하나라고 손꼽아도 근데 너무 부족함은 철학적이 없죠. 너무 예. 철학적이고 너무 고급지죠. 그래서 이제 되려 그냥 아까 바탈리언 같은 영화 보러 갔다가 이 영화 본 사람들은 개거품을 물고 화내, 나오죠. 화내? 그럼요. 그냥 화나지 영화. 근데 좀 독특한 게 이 즈음에 어떻게 보면 존 카펜터 감독이 좀 뭐에 씌였던 기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영화 활발하게 만들었죠. 그렇기도 하고요. 영화의 퀄리티가 예.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80년대 저예산 공포 영화, 칼부림 영화의 어떤 이제 그 길을 개척한 이미지였다라면 이후에 이 지금 매드니스나 또는 그 즈음에 나왔던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 같은 영화는 정말 뭐에 씌이지 않고서는 이런 기운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 정말 독특한 기가 흘러요 영화에. 그래서 매드니스도 그렇고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하고 한번 이제 그런 쪽에 좀 독특한 어떤 기운과 뭔가 응집된 그런 공포를 느끼시고 싶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탈리온 같은 영화를 기대하고 접근하시면 거품을 물실 수도 있다. 요거는 주인공이 샘 닐.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4위는 사탄의 테러입니다. 95년 스튜어트 고든 감독. 아까 예, 루퍼의 리스트와 유일하게 겹치는 한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이 이렇게 고평가받는 건 좀 의아한데요, 저는. 박우님 내용이 궁금한데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성에 괴물 나오는 거라며. 예. 그 B급 영화 제작사로 유명했던 풀문 맞아요. 피처스의 예. 대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예. 영화가 굉장히 이 제작사가 이런 B급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 그 예. 중에서 제일 크게 얻어 걸린 게 이거라면서요. 예. 아니에요. 진짜 풀문을 갖다 먹여 살린 시리즈는 이제 물론 이 작품은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되는 작품 중에 하나지만 상업적으로 풀문을 먹여 살린 작품은 그 퍼펫 마스터라고요. 그 인형들이 이렇게 나와서 독일군 이제 2차 대전 시대에 만들어 그때서부터 아마 내려온다고 기억이 되는데 뭐 그걸 이제 시작으로 현대를 배경으로 이제 인형들이 이렇게 막 손에 드릴 달리고 막 머리에 막 재밌겠다. 머리가 드릴이고 뭐 그러니까 인형들이 여러 인형이에요. 얘네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리고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이제 몇몇 인기 없는 인형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형들 막 나오고 이게 12편인가까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2010 몇 년에도 나왔어요. 진짜 풀문을 먹여 살렸죠. 그리고 나름 그 러브크래프트의 단편이 맞습니다. 원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위는 위시마스터 97년 로버트 커츠먼 감독입니다. 저 추억의 영화네요. 요거는 웨스 크레이븐이 이제 EP로 참여를 했고 현대적인 맛은 없지만 상당히 고전 영화가 생각나는 특수 효과가 돋보였다라는 뭐야. 평가네요. 도대체 이런 극찬은 도대체 무슨 고전은 근데 제가 기억할 때 위시마스터 하면 저는 이상하게 파고님이 생각나거든. 그 당시에 파고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랬나요? 아니 제가 그래서 위시마스터 하면 제 주변 인물 중에 이상하게 파고님이 그때 그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을 많이 풀었어. 뭐 예를 들어서 위시마스터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뭐 호러 저기 주인공들이 여기서는 다른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총명할 때였죠 그때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룻밤을 위시마스터로 막 이제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대한 극찬이라기보다 그 주변 에피소드 그때 또 트리비아 아무도 관심 없는 IMDb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잘난 척하려고. 그러니까요. 2위는 캠퍼스 레전드입니다. 98년작 제이미 블랭스 감독. 스크림의 성공 이후 맞습니다. 수없이 나온 그 청춘 슬래셔 아류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개성을 갖춘 유일한 작품이었다라는 평가네요. 도대체 여기는 영화를 왜 아주 그냥 뭐 지금 그 리뷰만 보면은요, 오 대단한 것 같아. 이 작품이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인지는 절대 저는 동의를 못 하겠네. 아니 근데 저는 좋아해요. 아니, 그 평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스크림 되게 아류작들 좋아해요. 중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보다 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파고 그때 이 영화 보고 나와서 네 어떻든 저는 나는 내가 지난 여름도 좋아하고 거기 니브 캠벨이 나와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캠퍼스 레전드 스토리 잠깐 알려드리면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예요. 그 도시괴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무슨 사탕하고 콜라를 같이 먹으면 뱃속에서 터진다더라 이런 식의 맞아요. 영화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계담만 가지고 스토리 그래서 만드는 그걸로 계속 이제 그게 미국 안에서 이제 떠도는 얘기들을 진짜 2시간 동안을 계속 그걸로 나열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영화가 그러면 끝에 가서 범인을 좀 뭔가 설득력 있는 범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그런 재미는 있는데 조금 아무튼 저는 그때 스크림 아류작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이게 최고다 뭐 무슨 뭐 캠퍼스 레전드 2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2는 정말 그건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 보면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역시 영화과 학생인데 설정이 그거예요. 히치콕 못지않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만든 뭐 그런 학생이 있는데 무슨 사연이 뭐 있다 하고서는 이제 그 학생이 찍은 단편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런 씨 내가 발로 찍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캠퍼스 레전드는 부제조차도 파이널 컷이잖아요. 컷.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목도 신경 쓴다고 썼는데 아이고 참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그렇지만 이런 영화들의 어떤 미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리따운 젊은 처자들이 뭐 방학을 맞이해서 굉장히 헐벗은 옷차림으로 나오고 그래주지 않나요, 크리스님? 아니 캠퍼스 레전드는요 도리어 계절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영화 배경.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네.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크리스님은 그러면 아이노우파네, 아이노우파. 그래도 이 영화 이후로 또 한 분의 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지만 이 영화 속에 뭐 스크림 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아이콘이 된 배우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저는 뭐 재미로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렇죠. 에휴, 아재들. 대망의 저평가된 90년대 호러 1위는 체리 폴스입니다. 당황스러워. 2000년이라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90년대는 아니지만 제작은 99년에 됐다라는 게
이유고요. 제프리 라이트 감독입니다. 흔히 그냥 10대 예. 슬래셔로 치부가 되지만 오히려 지알로 장르 그리고 트윈픽스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라는 평가고요. 당시 검열이 좀 심하게 된 상태로 TV 공개가 됐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오히려 알려지게 됐고 또 굉장히 요절한 브리트니 머피의 대표적인 주연작이기도 하죠. 계속 지금 그 평을 보면서 꿈보다 해몽이다. 참 어떻게 그러니까 그 리뷰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표현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때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가 많이 나오던 때인 것 같아. 체리 폴스 정도는요, 저희가 이 싸구려는 또 뭐야? 막 이러고 그냥 넘기던 정말 우리 다크님처럼 아주 매니아만 꼭 찾아보는 매니아 정도만 보는 그렇게 아주 메이저한 영화는 아니었죠. 체리 예. 폴스는 내용이 예. 되게 크리스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 재밌어요. 뭐냐면 한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서 젊은 처자들을 죽여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녀들만 골라 죽이는 거야. 그 약간 반대네요. 반대. 그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처녀 성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인가 뭐 보안관인가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직접 뭔가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네.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끝나면 안 돼요. 어쨌든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체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군요. 예. 바로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예. 그렇죠. 예. 예.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워렌트의 노래 중에 체리 파이라고. 그렇지.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이 감독이 제프리 라이트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또 전적이 과거에 이 호주 출신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인정을 받은 작품이 그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가 된 작품이에요. 그 형님이 또 네. 근데 머리 이제 삭발하고 나오셨다. 그렇죠. 러셀 크라우 러셀 크라우 나왔던 걸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사회성 있는 어떤 좀 스피디한 젊은 영화를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만든 작품이라는 것도 좀 독특한 그런 망했네요. 그렇죠. 호주에서 그런 영화 만들다 미국 와서 체리 폴스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라는 데가 우리 늘 인정하지만 독특한 데가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뭐 우리나라 그 난다긴다하고 인기 있었던 뭐 김지훈 감독이나 심지어 박찬욱 감독까지도 거기 가서 뭔가를 만들면 뭔가 빠진 것 같고 느낌이 그런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감독이 보니까 이후에 또 아예 작품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냥 흐지부지 잊혀진 감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저희가 콘텐츠 부족으로 이제 헐리우드 리포트에서 우리 차트쇼, 리스트 쇼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90년대에 저평가된 호러 영화들 리스트 2개를 소개해 주셨네요. 그래서 방송이 업로드 될 때 맞춰서 팟빵 게시판에 리스트를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그래도 관심이 가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하셔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래간만에 녹음한 이번 주 헐리우드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